네, 오늘 이제 28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신 호르몬과 그리고 골다공증에 사용하는 약물들에 대한 그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신 호르몬의 작용 기전, 그리고 부작용, 임상 적응을 어느 곳에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골다공증 치료 약에 관계되어 있는 중요한 것들, 임상에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작용 기전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류를 보게 되면 우선 그 부신에서 이제 뭐가 나오는지 살펴보시면 그 시상하부에서 부신 호르몬을 분비하는 명령을 내려라, 릴리징 호르몬을 내라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면 뇌하수체 전엽에서 부신 호르몬을 분비하세요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코티솔이라고 하는 그 당질 코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과 알도스테론이라고 하는 광질 코르티코이드 호르몬이 그 중요하게 분비가 됩니다. 코티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나 그 페시큘라타라고 하는 곳에서 주로 분비가 되고요. 그리고 그 알도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그 부신 피질 끄트머리에 있는 곳에서 분비가 주로 되죠. 그 분비하는 것들은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자극 요소가 오게 되면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금 더 저항성, 둔감해지거나 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부신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고, 그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코티솔이 그 네거티브 피드백 작용을 해서 더 이상 그 분비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작용들을 하게 되죠. 그 만약의 경우에 그 뒤쪽에서 그 다시 한번 또 설명들을 그 드리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그 외부에서 부신 코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에 대한 것들을 과량으로 주게 되면 결국엔 이 네거티브 피드백 작용들이 세게 일어나서 그 HPA 억제 같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HPA 억제, 즉 시상하부 뇌하수체에서 그 호르몬을 분비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젠 필요 없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억제 반응들이 일어나게 돼서 그 여러 부작용으로 코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복용을 중단할 때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필요로 한 부신 호르몬 자체의 분비 자체가 완전히 반응을 안 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사망에 이를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신 호르몬, 코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을 장기간 복용할 때 그 여러 가지 부작용도 일어나게 되지만 HPA 억제 반응 같은 것도 그 네거티브 피드백 작용이 너무 강해져서 더 이상 분비를 하라고 하는 명령, 신호를 보낼 필요 없구나 라고 시상하부나 뇌하수체가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된다 라고 하는 측면들을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질 코티코이드에 해당하는 내부 이제 코티솔이 대표적인 녀석이고요. 그 주로 정상적인 중간대사를 촉진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상황이 오게 되면 그것에 일일이 반응한다라고 하는 몸이 반응하게 되면 여러 이제 과부하 같은 것들이 걸리게 되고 그 몸이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태까지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저항성을 증가시키게 되죠. 주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들은 그 외부의 침입, 면역 그 반응들을 일으키는 물질들에 의해서 주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덜 할 수 있도록, 즉 외부의 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그 물질을 퇴치하기 위해서 여러 싸움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로 일어난 반응 중에 하나가 염증 반응인데, 그런 것들을 그 억제
하도록 하는 능력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항염증 작용을 양리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이용을 해서 그 항염증 치료가 필요한 곳에 그 당질 코르티코이드, 스테로이드 호르몬 제제들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취하게 되죠. 더불어서 이런 면역 반응들을 억제하는 과정들을 어떤 식으로 일으켜내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 림프구에 대한 숫자들을 감소시켜서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혈장 내에 림프구 숫자를 감소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되고, 이런 역할들을 거꾸로 이용을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이 림프구가 여러 염증 반응들을 계속 일으키는 질환 같은 곳에 사용할 때도 당시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대사나 스트레스의 저항성을 증가시키거나 항염증 작용을 하는 중요한 물질인데, 이것들을 그 시스테미컬하게 그 전신에 투여하는 방식으로 오랫동안 장기간 투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항염증 작용보다 더 이득인가? 라고 하는 물음표를 던지게 돼서 그것에 대한 약물들에 대한 것도 이후 챕터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질 코르티코이드 같은 경우는 알도스테론이 생체에서 이제 일어나는 대표적인 물질이고요. 그 주로 체액의 그 상태, 전해질 농도, 특히 나트륨하고 칼륨에 대한 농도를 조절하는 측면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이나 그 탄산이라든가 물 같은 경우는 재흡수를 촉진시키는 형태를 하고 있고요. 칼륨 같은 경우에는 그 재흡수를 감소시키는 형태를 하고 있어서 저칼륨 혈증 같은 경우들이 당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투여에서 생길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그 임상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언제 쓰느냐? 부신이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망가진 경우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원발성 부신 거칠 부전증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죠. 또는 그 부신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암 같은 문제가 생겨서 절제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대신 외부에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해당하는 그 용도의 물질들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외부에서 만들어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을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들로 쓸 수 있는 게 8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광질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약으로 쓸 수 있는 게 하나 정도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약들은 뭐 당질의 역할 또는 광질의 역할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질 스테로이드 그 역할 중에 대표적인 게 항염 작용이고요. 광질 스테로이드 역할 중에 대표적인 게 그 전해질 그 전해질을 그 재흡수를 촉진을 해서 그 갖고 있게 하는 능력들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능력들의 수치를 하이드로코티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로 봤을 때 다른 약물들이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능력이 얼마큼 되는가에 대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프레드니손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로코티손에 비해서 항염작용은 4배가 높고, 그리고 그 전해질 저류 작용은 0.8배 정도가 된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 표들을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미네랄로 코티코이드의 대표적인 그 프로드로코티손이라고 하는 것들은 전해질 저류 작용들 하이드로코티손에 비해서 125배 뭐 이런 정도의 차이들이 있죠. 그리고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그 약물이 작용하는 작용 시간에 대한 것들로 짧은 시간 작용하는 녀석이 있고, 중간 작용성이 있고, 그리고 긴 시간 작용성이 있습니다. 대체로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중간 작용성의 약물들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고, 그리고 또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완전히 그 솔트 리테이닝 이펙트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프레드니손이라든가 프레드니솔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눈길이 가는 약물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태아에 대한 스테로이드 효과가 미미해서 임신 중에 조금 더 선호되는 약물들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프레드니손이다 라고 하는 정도를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해서 뭐 여러 가지 장점들 때문에 임신 중에 선호하는 약물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발성 부신 거칠 부전증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코티손하고, 그리고 플루드로코티손 같은 것들을 처방을 해서 부신 거칠 그 호르몬에 대한 부전증에 대한 부분들을 대체 요법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주게 되면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그 하나가 특이하게도 식욕 증진이라고 하는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욕 증진이라고 하는 부작용들을 거꾸로 이용을 해서 항암제 투여를 받게 되면 구역, 구토 뭐 등등 때문에 그 음식물 섭취가 쉽지 않고 그 밥맛이 없어지는 증상들이 부작용들을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예방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항암제 시행할 때 코티코스테로이드를 같이 투여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티코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코티코스테로이드가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네거티브 피드백으로 뇌하수체, 그리고 시상하부에서 내리는 명령 체계들을 억제하는 기능들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 억제 작용들이 오랫동안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억제 신호들을 없애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HPA 억제라고 발생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경우에 코티코스테로이드를 갑자기 중단하게 되면 분비하라고 하는 신호 자체를 못 만들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코티코스테로이드 자체를 만들지 못하게, 분비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코티코스테로이드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그 투여 중지가 필요할 때는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 또는 점차적으로 양을 차츰차츰 줄여가면서 복용 중단을 해야 되는 것들이 고려 대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코티코스테로이드의 부작용들을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포비아 라고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그 스테로이드 제제들을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코티코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전신적으로 투여를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이 상당히 여러 종류가 있고, 그것들이 뭐 상당히 이제 위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하나하나 보시면 아이들의 성장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칼슘의 밸런스가 깨져서 골다공증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식욕 증진이라고 하는 부작용들은 거꾸로 항암제 투여하시는 분들한테 줘서 식욕 증진에 대한 것들을 좋은 점으로 이용하는 상황에 양리적인 처방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글라우코마라고 하는 녹내장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티코스테로이드를 하게 되면 면역과 관계된 림프구 숫자들이 저하돼서 그 여러 가지 그 힐링, 운도 힐링, 치료에 대한 운도 힐링의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인펙션의 감염 리스크들이 이제 커지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감정 상황에 그 여러 가지 조증 또는 우울증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번갈아 오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버팔로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목 뒤에 있는 팻이라든가 복부의 팻들이 축적되는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당뇨병 증상들이 좀 이제 악화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광질 코티코스테로이드가
칼륨 제흡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하이퍼칼레미아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소듐이나 이런 전해질 같은 것들이 그 저류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고혈압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초의 이제 부종 같은 것들도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죠. 그래서 스테로이드 포비아, 따라서 항염증 제제로 이런 것들 쓸 때는 국소적으로 외용제 뭐 이런 그 크림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부신 코티코이드의 억제제들을 보게 되면 그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냐면 알도스테론 같은 것들이 높을 때 고알도스테론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주로 이제 그 현상적으로는 고혈압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칼륨 부족이 일어납니다. 제흡수를 완전히 감소시키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종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죠. 고혈압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사를 해보면 알도스테론이 농도가 높아져서 일어나는 빈도가 5에서 13%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 혈압을 낮추는 약물들을 치료할 수도 있겠지만 알도스테론 때문이다 라는 것들을 알게 되면 이 부분들을 억제를 하려고 하는 약물로 적용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케토코나졸이라고 하는 건데, 부신 스테로이드 호르몬 합성을 강력하게 합성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그 강력한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쿠신 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스테로이드 호르몬 제제들이 그 했을 때 버팔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현상들, 목 뒤가 두꺼워진다거나 이런 것들을 대표로 하는 증상들이 쿠싱 증후군이죠. 그 다음에 스피로노락톤이라고 그래서 광질 코르티코이드 수용체의 경쟁적 기량제입니다. 즉 알도스테론이 많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 알도스테론이 수용체에 작용하지 못하도록 경쟁적으로 기량을 하는 녀석인데요. 문제는 이 스피로락톤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겐 수용체에도 기량을 하는 특징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고알도스테론증이 나타나는 고혈압 치료에는 잘 사용하지 않고 항안드로겐 활성을 억제하는 측면들을 이용해서 그 다모증 치료의 스피로락톤들은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부작용은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 유방증, 남성한테 치료했을 때는 항안드로겐 활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한테는 다모증 치료엔 좋긴 하지만 생리불순이나 피부 발진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 항안드로겐 활성은 없으면서 알도스테론 수용체의 기량을 하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게 에프레레논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고요. 이 경우는 그 고혈압 치료에 사용을 하게 되죠. 당연히 항안드로겐 활성은 없기 때문에 여성 유방증 부작용 같은 거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부신 코티코이드에 대한 그 설명이었고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그 당질 코티코스테로이드 코티솔로 대표되는 항염 작용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광질 코티코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전해질 저류 작용들을 하고 있어서 그것과 관계되는 부분들에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고알도스테론증에 치료하는 방법으로 안드로겐 활성이 없는 에프레레논으로 이제 조금 더 선호해서 치료하게 되고, 스피로노락톤 같은 경우는 안드로겐 활성을 거꾸로 이용을 해서 다모증 치료에도 사용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죠. 알도스테론이나 코티솔 수용체도 스테로이드 수용체이고요. 안드로겐이나 이런 그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들도 스테로이드 계통의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용체들이 약간씩 다르지만 또 약간씩 다른 수용체에도 반응한다라고 하는 특징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인데요. 뼈를 보시면 이게 뼈처럼 보여야 될 텐데요. 뼈를 그린 겁니다. 이곳에 칼슘 들이 쫙 차 있죠. 근데 혈중에 칼슘 농도가 부족해지면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를 해서 그 칼슘을 충분히 섭취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뼈에 있는 칼슘을 빼내 갑니다. 이렇게 되면 뼈가 그 정상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뼈 안에 숭숭숭 구멍이 뚫리는 골다공증 같은 형태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때 쓸 수 있는 그 약물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5가지 약물들에 대한 소개들을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비스포스네이트류가 있습니다. 이 녀석들의 생긴 걸 보게 되면 포스페이트가 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그리면 연결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포스페이트가 2개 정도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다. 이 녀석은 들어오게 되면 뼈에 결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물망을 형성하는 구조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물망을 형성해 놓으니까 칼슘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못 빼앗게 하는 형태로 골다공증으로부터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죠. 다른 상황들이 없다면 제일 먼저 선택하는 치료제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뼈에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에 결합해서 뼈 파괴성 이렇게 파괴되는 일들을 감소시키는 걸 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그 음식물이 있으면 그 흡수가 조금 방해되는 특징들을 갖게 되고, 두 번째는 이 물질 자체가 식도에서 넘어가게 되면서 여기 세포들을 굉장히 지금 톡식하게 자극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스포스네이트류는 복용을 권고할 때 식전에 복용하는 게 좋고, 물과 함께 복용하는 게 좋고, 복용 이후에 그 위까지 이제 내려가기 위해서 직립 자세를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게 좋게 되겠습니다. 그 포스페이트가 있는 이 약재는 뭐 굳이 맛을 보면서 먹지는 않겠지만 뭐 그렇게 좋은 맛을 나는 것 아닙니다. 따라서 식사하기 전에 드시고, 그리고 잠깐 한 20분 동안 산책을 하고 난 이후에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권고를 해주면, 왜냐면 밥맛도 좋고 등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직립 자세로 산책을 하게 되면 설마 누워서 굴러가시는 분은 안 계실 테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편안하게 권고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 알렌드로네이트라든가 뭐 여러 드로네이트 같은 것들이 그 존재를 하고요. 뭐 이 녀석들이 그 하루에 이제 한 번 정도 복용하는 방식으로 대체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데노스맙이라고 해서 이 경우는 그 모레큘러 단일 클론 항체 제제조 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MAB 그 골절 위험성이 있는 환자들한테 골절 위험이 너무 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환자들한테 1차 선택 약물로 다른 여러 부작용들 감소하고 그 선택할 수 있는 약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갑상샘 제제 중에 하나인 그 테리파라타이드라고 하는 것들이 갑상샘 호르몬 나오면서 이제 부갑선생에서도 이제 분비되는 녀석인데, 칼슘 그 흡수에 대한 부분들을 돕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그 다른 골다공증 약이 이제 실패했을 때 이제 선택해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이유는 뼈암, 뼈 육종 같은 그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 중에 하나로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날록시펜에 대한 이야기들을 에스트로겐 설명할 때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자궁 내막은 자극하지 않지만 그 골밀도를 증강 또는 유지시켜주는 역할들을 해서 자궁암 위험성들이 있는 여성들한테 쓸 수 있는 녀석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칼시토닌 같이 그 폐경 후 최소한 5년이 지난 여성들한테 그 골다공증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녀석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비스포스폰 A2를 선택한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족력 같은 것들 때문에 자궁 위험성이 있으면 랄록시펜을 선택할 수 있겠고, 다른 골절 위험 같은 것도 위험하면 데노스맙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면서 연습 문제를 보시면 그 폐경 후 골다공증 진단 됐습니다. 골절 병력은 없고요. 그리고 뭐 다른 그 의료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이제 골다공증 치료에 가장 적합한 것들은 뭘까요? 라고 하는 문제들이죠. 뭐 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 비스포스폰 A2류를 선택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비스포스폰 A2류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고생하셨습니다.